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는 거 굉장히 힘들지요. 저도 쉽지 않은 일인 줄은 알았지만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제 욕심인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이니 어른들의 속사정 같은 건 모를 거로 생각하는 것이 오만인 것도 알게 되었지요. 도통 속을 알 수 없어 수년 동안 제 마음을 애태웠던 제 아들의 사정을 알고 난 후 저는 결국 부모와 자식 간에 더 노력해야 하는 쪽은 부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더 제대로 들여다주고 헤아려 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눈물로 진정한 아빠와 아들이 된 저희 부자, 아니 저희 가족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오랜 연애 후 결혼했고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이가 6살이 되던 해에 아이 엄마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 중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사고와 같은 일이었고 젊어 예후가 좋을 거라는 의사의 말과 달리 아내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반복하면서 원체 몸이 약했던 아내가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여보, 우리 종현이 잘 부탁해. 무슨 말이야? 이 송은아, 정신 차려봐. 우리 종현이 크는 거 다 지켜봐야지. 우리 종현이 대학 갈 때까지는 버텨보기로 했잖아. 어? 보고 싶어. 우리 종현이. 여기 있어. 우리 종현이 여기 있다고. 보여? 알아보겠어? 아이, 종현아, 엄마 해봐. 엄마. 우리 아들 얼굴, 우리 아들 목소리. 어떡해. 오빠, 어떡해. 나 죽기 싫어. 나 좀 살려줘, 오빠. 우리 종현이 두고 내가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힘을 내야지. 송현아, 종현 엄마. 미안해, 오빠. 우리 종현이 잘 부탁해. 종현이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아내는 마지막으로 겨우 제 아들을 향해 미안하단 말 한마디 남기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떼고 떠났죠. 대학 때 만나 군대까지 기다려주던 착한 아내가 손 쓸 새도 없이 제품을 떠났고 저는 한동안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님께 맡겨두고 회사도 휴직한 채 솔로 나를 세웠어요. 제 걱정에 집을 찾아온 어머님께 발견되어 응급실에 실려 가던 날도 있었고 어머니를 붙들고 따라 죽겠다. 그런 불효막심한 소리도 서슴지 않으며 괴로운 나날을 보냈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아들을 집에 데리고 와놓고 가시더라고요. 네 자식 네가 키워라. 네 자식 나한테 맡겨놓고 마음 편히 죽을 생각인 거야? 그럼 어떡해. 송현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따라 죽겠다고? 네 자식 두고 네 쫓아고 죽은 네 저 따라 죽을 셈이야? 엄마, 그러고 싶어. 정말 못 견디게 괴로워 죽겠어. 허튼 생각 말어. 이제부터 나는 네 자식 안 본다. 네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 자식도 죽는 거야. 송현이한테 그것만큼 원망스러운 일도 없을 거다. 네가 정말 송현이를 생각하는 거면 이러면 안 돼. 알아? 잠든 어린 아들을 앞에 두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 엄마가 하늘 날아갔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아들이 제 손에 맡겨진 순간부터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아이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만큼 죽은 아내에게 미안한 일도 없었으니까요.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자 어머니께서는 다시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아이를 돌봐주셨고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서부터는
픽업 정도만 도와주시며 제가 아이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아이를 예뻐하시면서도 아이를 마음 편히 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가 제 목숨줄도 놓을까봐 그게 너무 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뒤늦게 고백하지만 어머니께서 그때 그렇게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말 아내를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에 희석되지 않는 슬픔을 안고 무너지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아내 기일을 3번을 넘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아이가 의미 없는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의미 없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수업 중 느닷없이 하고 소리치며 수업에 방해가 되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도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하고 의미 없는 소리를 내곤 했지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득도 해보고 엉덩이를 때려가며 혼내기도 했지만 아들은 제가 혼낼 때도 참지 못하고 하고 소리를 내고 울면서도 하며 마치 원하지 않는 소리를 내게 된 것처럼 힘들어하는 것이었어요. 급하게 찾아간 병원에서 음성틱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게 스트레스에서 기반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애쓰고 있는데 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이에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간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제 생각과 달리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마음에 미안해 눈물을 훔치던 날 갑자기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초혼이라는데 자기가 나이가 있으니 그래도 사별해서 애 하나 있는 건 괜찮다더라.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거야.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이지. 뭐야. 치워. 나도 그 예쁜 소년이 먼저 보낸 거 가슴 미어지게 아프다. 내가 걔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진짜 노래 안 하겠다고 엄마처럼 생각하라며 내 무릎에 뉘어놓고 TV 보게 하고 사과 깎아다 입에 넣어주고 그랬다. 나라고 마음이 편하겠어? 근데 먼저 간 송현이도 내 딸이지만 너도 내 아들 아니냐. 나 재혼 생각 없어.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송현이 간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 이야기를 꺼내. 엄마가 진짜 송현이를 딸처럼 생각했으면 미안해서라도 절대 그렇게 못하지. 이만하면 충분해. 너 송현이 생각은 안 해? 초등학교 들어가서 엄마 손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너 이전에 종현이 학교 체육대회인 줄도 모르고 보냈다고 애 얼마나 난처했니. 그나마 내가 있어서 급하게 가서 처리했지. 나도 없었으면 어떨 뻔했냐고. 그럼 앞으로도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잖아. 내가 송현이 자리를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채워. 내가 천년만년 살아. 뭐? 네 엄마가 천년만년 살면서 네 자식 챙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야. 송현이 그 젊은 것도 암에 험하게 그렇게 갔어. 네 엄마라고 천하무적인 줄 알아. 나도 암이란다. 뭐? 나라고 내 며느리 자리 이렇게 빨리 채우고 싶은 줄 알아? 인제 나도 없으면 너 어쩔래? 어떻게 네 자식 건사하고 살 거야? 감정에 복받쳐 목 놓아 우는 어머니를 보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은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주신다지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영혼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감당하기 힘들었고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 끔찍한 지옥 같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아내를 암으로 보낸 지 3년 만에 어머니께서도 암 선고를 받으셨고
저는 그게 신께서 그래, 너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하고 시험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기에 발견을 하셔서 스스로 예후가 좋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매 순간 당신이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늘 제게 재혼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언젠가 제게 아내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해 재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 아들 있는 아빠였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뿐이었죠. 결국 저는 아내가 떠난 지 꼭 4년 만에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적당한 조건을 따져 어머니의 소개로 만난 그 여자는 여러모로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별했고 저처럼 아들이 하나 있는 여자였죠. 성격은 무난했고 전 저처럼 애교 있고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찬찬히 보니 인내심이 강한 여자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데려온 아들은 당시 3살이었는데 한창 미운 짓 하기 시작할 나이인데도 목소리를 높여 다그친 적이 없고 뭐든 묵묵히 기다려줄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여자는 제가 아내와 살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됐고 제 아내이자 내 아이의 엄마가 되었죠. 결혼해 가족이 된다는 것과 재혼으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더라고요. 게다가 아내와 저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의 엄마가 필요해 아내를 원했듯이 아내도 아이의 아빠가 필요해 저를 원한 결혼인 것을요. 어쩌면 평생 서로를 전 배우자만큼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전 배우자에게 받았던 만큼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기회도 없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면서도 부부가 되어가는 것도 가족이 되어가는 것도 대단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내가 데려온 아들은 고작 3살이라 우리 가족 중 변화된 환경에 가장 먼저 적응하는 아이였어요. 친아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니 저를 친아빠로 인식하며 자랐고 귀염상의 애교도 있는 딸 같은 아이라 저도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구 자식이라도 그만한 애는 예뻐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만한 애가 갑자기 내 자식으로 들어왔으니 미워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 아들이었지요. 처음 아내와 만나기 전 저는 차분히 아들을 얹혀놓고 이야기했어요. 종은아, 오늘 어떤 아줌마를 만나게 될 거야. 누구? 종현이처럼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줌마인데 앞으로 아빠가 그 아줌마랑 결혼하게 될 것 같아. 왜? 왜? 아이, 그러니까 원래 어른들은 결혼을 해. 아빠는 엄마랑 결혼했잖아. 그렇지. 근데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면 결혼도 다시 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 아줌마랑 아빠랑 결혼하게 되면 종현이는 그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야 해. 왜? 아빠랑 결혼해서 살면 종현이한테는 엄마가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엄마 하나만 있는 게 좋은데. 엄마 둘 있는 건 싫은데. 아들은 저의 재혼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대놓고 싫다고 떼를 쓰는 성격은 아닌지라 넌지시 원하지 않는다는 내색을 했죠. 지금의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그때 아들의 마음을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아빠였다면, 그래서 아들의 의중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저는 재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혼자 남아 더 힘들어질 거라는 제 어머니의 두려움에도 아들과 한마음이 되어 떠난 아내의 빈자리를 지켰겠지요. 하지만 그러기엔 아들의 마음을 읽는 것도 서툰 아빠였고 무엇보다 아들의 음성틱 장애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하루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집에 들어온 아내를 아이는 처음부터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함께 밥을 먹을 때에도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고 아내가 묻는 말에는 절대 입을 열지 않는 등 저만의 시위를 한 것이죠. 윤종년, 빨리 나와 밥 안 먹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버릇없이? 배 안 고파. 안 고파도 나와서 먹어. 싫어. 싫어? 너 이렇게 버릇없이 굴 거야? 아빠가 뭐라 그랬어? 아줌마한테 예의 있게 대하라고 했지. 일부러 너 좋아하는 햄 계란말이까지 만들어뒀는데 무시하는 거야? 안 먹어. 먹기 싫어. 너 진짜 아빠한테 혼나볼래? 그렇게 어김없이 저는 아들의 엉덩이에 손을 대게 됐고 아들의 울음보가 터지고 나서야 문제가 일단락되곤 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들을 억지로 의자에 앉히는 것도 일이고 앉아서도 고집을 부리며 숟가락을 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상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어서요. 매일 저녁이 전쟁이었고 아이를 그렇게 혼내고 나면 저는 또 자괴감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나이 차이가 있다지만 금방 동화되어 제 부담을 덜어준 아내의 아들과 달리 고집을 부려 새 식구를 버겁게 하는 것만 같아 어찌나 아내에게 미안하던지요. 미안해. 저렇게 고집 부리던 애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진이랑 달리 엄마에 대한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갑자기 나타난 날 엄마라고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도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만 같아서. 저는 어른이니까 이해의 폭도 넓고 인내심도 커요. 하지만 종현이는 아이니까 아직 이 상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참아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종현이가 더 많이 참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저는 바보같이 그때 아내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100%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더 헤아려 했을 마음은 아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그 어린 나이에 집에 들어온 낯선 여자를 무슨 심정으로 견디고 있었을지 저는 외면한 것이지요. 문제는 단순히 엄마라고 부르지 않거나 동생을 무시하는 것, 함께 밥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부터는 밤중에 침대에 오줌을 싸게 됐고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결국 매트리스를 버리고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지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당황해 아이를 다그쳤던 저와 달리 그때도 아내는 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방수 패드를 사다 깔면서 아이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11살도 이불에 실수할 수 있고 바지에도 실수할 수 있지. 아줌마 동생은 중학생 때도 이불에 오줌 쌌어. 괜찮아. 이불이야 100번이든 다시 뺄 수 있어. 아이는 무안했는지 땅만 보고 서서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고 있었죠. 저 대신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언어치료센터를 다니면서 틱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졌지만 아직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수업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자기 전 아내에게 아들이 종일 어땠냐 물으면 둘이 있을 때는 고집을 부리거나 떼쓰는 일이 없다고 하니 참 희한했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지만 고개를 끄덕이거나 내젓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밥을 먹고 어떤 간식을 줘도 불평 없이 다 먹는다고요. 그래도 애답지 않게
뭐 해달란 소리가 없어서 신경 쓰이긴 해요. 그 나이 때에는 불만도 많고 자기 감정이 앞서기 마련인데 내 앞에선 지나치게 예의 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어려운가 봐. 나는 종현이가 저렇게 어려운 애인 줄 몰랐어. 애 엄마가 가고 나서 저렇게 된 건지 원래 저랬는데 내가 육아를 너무 애 엄마한테만 맡겨서 몰랐던 건지. 어느 쪽이든 종현이 마음 편한 대로 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께서도 종현이는 그 어떤 아이들보다 마음을 열기 어려운 아이라 부모가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다그치지 말고 혼내지도 말아요. 그럴 이유도 없고. 난 종현이 때문에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아들에게 의아한 점이 또 있었어요. 집에서는 혼자 지루하게 누워만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느끼진 않았지만 요즘 애들은 다 가지고 다니기에 이른 나이에 스마트폰도 사줬는데 그걸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취미도 없이 정직하게 전화 용도로만 쓰는 겁니다. 직장 동료는 배부른 소리 한다며 스마트폰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던데 저는 혹시 애가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나 싶어 게임도 깔아주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흥미를 보이는 것도 그때뿐이고 가끔은 어디에 뒀는지 기억도 못하는 일도 있었어요. 물론 애가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 역시 보통 또래와 다른 모습을 보이니 그 심리가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둘째를 데리고 놀이터를 나가려는데 혼자 두고 가기 신경 쓰여 같이 나가자고 했나봐요. 11살이면 충분히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는 나이였지만 아내는 나이 문제가 아니라 첫째가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권유한 거였지요. 그 나이에 친구도 없는 놀이터에 무슨 재미로 나설까 싶었는데 의외로 아들이 순순히 따라 나서더랍니다. 그게 참 신기해서 아들을 쭉 관찰했는데 정작 놀이터에 가서는 기구를 타기보다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생각에 잠긴 듯이 가만히 그네를 타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벤치에 모로 누워 어딘지 모를 곳에 멍하게 시선을 던져두기도 하고요. 저기서 뭘 하나 싶게 구석에서 한참을 쪼그려 앉아있거나 갑자기 사라졌다 싶어 봤더니 뭔가 손에 쥐고 나타나기도 했다며 그게 참 신기했다 이야기했습니다. 뭘 쥐고 나타나? 그게 뭔지 물었는데 대답은 하지 않고 주머니가 없는 바지라 그런지 손에 꼭 쥐고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위험한 물건이냐고만 물었더니 아니라고 고개를 내젓길래 그냥 뒀어요. 그게 뭔지 궁금해. 아들이 학교 간 뒤 방 여기저기를 뒤져봤지만 딱히 놀이터에서 찾았을 법한 무엇도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뒤로도 아내가 놀이터에 나갈 때마다 따라 나선다든지 학교에서 늦다 싶으면 늘 놀이터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애 엄마가 생전에 애를 데리고 가장 많이 간 곳이 놀이터였는데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아들을 놀이터에 붙들어 놓은 것 같았지요.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 엄마가 보고 싶어 놀이터에 맴돌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짜 문제는 본격적으로 고학년이 된 어느 날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문제는 지금부터 있을 일에 비하면 정말 사소하고 충분히 견딜 만한 것들이었어요. 6학년이 되면서 여전히 아내에게 엄마라고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나마 변화된 점이라면 음성틱이 사라졌고 아내의 말에 네 아니요 정도의 짧은 대답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만한 게 어디냐며 이제 중학생이 되면 대화도 할 수 있고 고등학생이 되면 수다도 떨지 않겠냐고 너스레를 떨며 좋아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탐탁지 않았습니다. 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새 식구가 들어온 지 2년이 되도록 저렇게 마음을 열지 않는지 답답했어요.
오죽했으면 어른이 집 다니는 둘째가 자기 형은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더라고요. 아내가 둘째 아들 친구의 엄마로부터 어쩌다 애가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됐냐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쯤 되니 안쓰럽기보다는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제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짐작이 가시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전에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종현 아빠,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무슨 일 있어? 종현이 방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뭔데? 게임기 아니야? 그건 바로 수십만 원짜리 게임기였습니다. 그게 아들의 방 침대 밑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것도 누가 썼던 거라고 할 수도 없게 상자째로 나온 것을 보아 새 제품이었는데 문제는 저나 아내 모두 아이에게 그만한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용돈을 받으면 받는 대로 통장에 넣어주고 카드를 줬어요. 아이가 자신이 받은 용돈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두되 부모로서 어떻게 썼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쓴 방법이었죠. 그래서 아들이 카드를 쓰면 얼마가 됐든 제게 그 내역이 전송되었고 대개는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사거나 문구점에서 10,000원 내외로 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원짜리 게임기라니요. 게임에 취미가 없어 한 번도 사달라고 한 적도 없던 물건이었죠.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고가의 물건이라 아이를 불러다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네 침대 밑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빠한테 설명 좀 해봐. 윤종현, 아빠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이렇게 비싼 물건이 왜 네 방 침대에서 나왔냐니까. 카드로 산 것도 아니잖아. 너 진짜 끝까지 입 안 열 거야? 하지만 제 다그침에도 아들은 결국 입을 열지 않았고 표정을 보아하니 어떻게 물어도 입을 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물건을 빼앗고 돌아와 아이 엄마를 통해 학교 상담도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고 애들과도 잘 어울리고 전 학교까지 있었던 음성팀 문제도 해결이 되니 발표도 자신있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넌지시 혹시 반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또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허들짝 놀라며 혹시 아들 물건이 없어졌냐고 되묻는 걸 보면 학교에서 훔친 물건 같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비싼 물건을 상자째로 학교에 가지고 오는 애들은 없겠죠. 그럼 대체 이걸 어디서 났냔 말이야. 가게에서 훔쳤나? 기껏해야 학교랑 학원만 오가는 애가 언제 이걸 거기까지 가서 훔쳤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왜 종현이가 나쁜 짓을 해서 얻은 거라는 상정을 해요? 그렇잖아. 그럼 이게 어디서 났겠느냐고. 참 답답한 일이네. 근데 그런 고가의 물건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방을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는데 서랍 깊은 곳에서 고가의 새 휴대전화까지 발견된 거예요. 상자째로 뜯지도 않은 휴대전화였지요. 거기다 지갑에는 주지도 않은 50,000원권 지폐도 들어있는 거예요. 30분을 설득해 딱 하나만 대답해 주라고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였어요. 혹시 나쁜 짓을 해서 얻거나 원치 않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얻게 된 물건이냐고 물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었지만 그럼 대체 그 비싼 물건과 돈이 어디에서 났냐는 겁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께도 물었지만 애초에 그렇게 비싼 물건을 저에게 허락도 없이 사주실 분들도 아니었고 용돈을 줬다면 줬다고 했을 텐데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처에 사는 친척도 없고 제 친구가 집에 놀러 온 적도 없는데 정말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갑자기 고가의 물건들이 생긴 것도 문제지만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입을 열지 않는 것도 문제다 싶어
뒤늦게 저희는 청소년 심리센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어 치료를 받았을 때처럼 그곳 상담사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종현이는 특히나 예민하고 감정이 섬세한 아이예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내보이는 것도 힘든 아이죠. 예, 그런 말은 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하면 충분히 기다려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데 아버님의 시간과 아이의 시간은 달라요. 이렇게 시간바늘이 있다고 보시면요. 아버님께선 종현이를 이렇게 1시간은 기다려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종현이 입장에선 이렇게 긴 바늘 딱 1칸, 5분만 기다려준 것과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자그마치 2년이에요. 말이 2년이지 횟수로는 3년째라고요. 아내가 새엄마라고 구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얼마나 애한테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아, 어머니 문제는 아니에요.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에 대한 아이의 마음은 꽤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요. 미워하거나 싫어한다거나 심지어 귀찮다거나 하는 그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은 없죠. 근데 문제는 그럼 대체 문제가 뭡니까? 아버님과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여기 그림도 보시면 이 부분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지만 그걸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요? 그리고 상담 일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도 아버지 이야기할 때는 항상 때문에라는 접속사를 자주 사용하는 게 보이죠? 또 여기 보시면 최근에 가장 많이 화가 났을 때가 언제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실수로 틀렸을 때라고 대답하면서 본인 실수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갑자기 아빠가 그날 아침에 밥 먹다가 혼냈다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저 때문에 저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저 때문이요? 아무리 제가 상담사라지만 한 아이의 마음을 완벽하게 단정하긴 어렵죠.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읽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려는 거예요. 평소에 종현이를 대하는 말투나 태도에 있어서 아버님의 조급한 마음이 들어있진 않은지요. 저는 그 상담을 하면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문제가 전부 아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순순히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하고 제가 혼을 내면 순순히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저를 노려본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화를 내보이는 모습도 없었는데 그건 그냥 아들이 그런 기질이 아니라 그런 거였던 것뿐이었어요. 화가 나면 분을 못 이기고 상대가 누가 됐던 노려보는 애들이 있는 반면 우리 아들처럼 그 화를 전부 자기 안으로 쌓아놓고 묵묵히 참는 애들도 있다고요. 제가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씀드리기 매우 조심스럽지만 혹시 종현이 엄마가 아파서 돌아가셨나요? 네, 애가 6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아이랑 대화해보다 보니 엄마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황상 아빠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를 미워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애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아이의 생각이고 6살 때의 기억이니 논리적이지 않고 개연성도 떨어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누군가에게 그 탓을 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종현이에겐 아버님께서 엄마의 죽음에 대한 일종의 가해자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마음을 열기 어렵고 아버님께 마음을 연다는 건 아이에게 엄마를 그렇게 죽게 만든 사람을 쉽게 용서한다는 뜻과 같은 의미가 되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살면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애엄마와 함께 의사를 찾아가 암 선고를 받던 날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의 죽음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이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섣불리 다가갔다간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우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며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 사이 중학생이 되었고 사춘기가 올 시기라 그 전에 어떻게든 아들과의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들과 단둘이 캠핑도 갔었어요. 다 같이 가는 것도 싫다고 할 판에 아빠와 단둘이 가야 하는 캠핑이라고 하니 아니나 다를까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아빠랑 오붓한 시간 보내보자. 안 가고 싶은데요. 가서 너 좋아하는 고기도 실컷 먹고 오는 길에 아빠가 새 축구공도 하나 사줄게. 아, 너 축구화도 하나 살 때 되지 않았나? 그래도 애는 애라고 좋아하는 축구화를 가지고 꼬시니 또 넘어오더라고요. 아내에게 아들이랑 시간 보내기 참 어렵다 하소연하니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축구화로 꼬셔질 때 가라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사춘기가 오면 축구화가 뭐냐고 손흥민을 만나게 해준데도 안 갈 거라면서요. 그 말도 맞다 싶어 얼른 아들과 근교의 캠핑장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텐트를 같이 치고 불도 피우게 하고 가만히 앉아 넋을 놓고 있는 시간이 많아 뭐든 시켜서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솔직한 제 마음도 털어놓았죠. 종현아, 아빠는 네가 새엄마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 사실 지금 새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빠는 다시 결혼할 마음도 없었고 새로운 아내도 얻을 생각도 없었거든. 근데 아빠한테 아내는 필요 없어도 우리 종현이한테는 엄마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새엄마를 데려온 거야. 저는 필요 없었어요. 그래. 아빠가 너한테 물어봤어야 하는데 아빠가 욕심이 앞섰다. 그래서 사과하고 싶어. 이렇게 같이 캠핑도 가자고 한 거야. 아빠 마음 좀 이해해주라. 네. 그리고 엄마, 아파서 돌아가신 거 기억나지? 네. 엄마가 걸린 병은 위암이라는 병이었고 너무 늦게 발견해서 이미 그 암이 여기저기 퍼진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아빠도 할 수만 있다면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살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네. 엄마가 그때 엄마가 아빠한테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걸 기억해? 아빠한테 살려달라고 하면서 죽기 싫다 그랬는데 근데 엄마가 죽었잖아요. 아들의 눈에선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순간 아들이 제 엄마가 죽었던 그 6살에 갇혀 얼마나 오랫동안 괴로웠을지 짐작이가 너무 슬펐습니다. 그 상처를 미처 보듬어주지 않고 엄마의 죽음에 대한 이해도 도와주지 않은 채 그 어린아이가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아들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 안아주었고 그렇게 우리 두 부자는 뜨거운 화해를 했습니다. 아니, 했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아들은 저랑 맛있게 고기도 구워 먹고 다음날 근처 드라이브도 한 뒤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고
이제 우리 가정의 삶도 여느 가정과 다름없는 정상 궤도에 오를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은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은 쉽사리 말을 열지 않았고 지난날 그 고가의 물건들의 미스테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역시 그 하루노는 그 수년 동안의 묵은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같이 가족 여행도 가보고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늘 그때뿐이었어요. 여전히 아들은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고 오히려 중학생이 되면서 귀가 시간은 더 늦어졌지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자연히 그나마 아내와 싸웠던 유대감도 더 희미해지는 것 같았고 한 번씩 말도 없이 학원을 빠지고 연락 두절이 생기는 일이 생기다 보니 저도 더는 참기가 어려웠지요. 학원도 빠지고 어딜 갔다 온 거야? 윤종년, 대답을 하라고. 아빠가 묻잖아. 말하기 싫어요. 뭐? 지금 학원도 빠지고 연락도 없이 이 늦은 시간에 들어올 사람이 할 소리야? 적어도 연락은 했어야지. 학원에선 안 왔다고 하고 네가 어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는데 전화도 안 받고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걱정은 안 해? 빨리 말해. 어디 있었어? 말하기 전까지는 오늘 못 잘 줄 알아. 나 너 많이 기다려줬고 많이 참았어. 더는 못 참아. 화를 억누르며 참은 만큼 참으며 한 소리였는데 아들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혹시 벽이랑 이야기하는 기분을 아시나요? 딱 그 기분이었지요.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뭐라도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대체 고작 14살짜리가 가진 비밀이 뭐길래 그렇게 입이 무겁단 말입니까? 애를 거실에 무릎 꿇려 앉혀놓고 방에 들어와 답답한 마음에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를 질렀죠. 지를 밟아볼까? 아이 그러면 좀 뭐라도 알게 될까? 정연 아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오해할까봐 망설였는데. 왜? 종현이가 저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알아내야 하나 싶어요. 내가 종현이 친모가 아니라 무관심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까봐 하는 말이지만 난 우리 우진이가 저렇게 나온데도 더는 묻지 않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하겠죠. 당신은 성격이 느긋해서 그래. 느긋한 건지 참을성이 많은 건지 뭐든 그냥 기다려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 아이 키우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종현이를 계속 다그치며 입을 연다고 해도요. 그래서 종현이가 가진 비밀을 알게 돼서 궁금증이 풀린다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얘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두란 말이야? 학교 선생님도 학교 생활에 문제없이 성실히 잘하고 있다고 하고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어도 사정하면 부모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종현이 우리한테 말은 안 할지언정 거짓말한 적은 없어요. 그건 그렇지만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나 진배 없다고. 차라리 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속 시원하게 말 좀 했으면 좋겠어. 그날 아들은 정말 새벽에 지쳐 쓰러져 잠들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내 아들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지독한 놈이 나왔나 혀를 내둘렀지요. 애 엄마도 저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아내의 말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좀 두고 보자는 쪽으로 기울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녀석을 발견하곤 그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6명의 놈들과 아파트 단지를 우르르 함께 다니는데 뭘 찾는 건가 싶더라고요. 차라리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걸. 그중 한 놈이 구석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겠어요. 딱 봐도 복장 상태가 불량하다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불량 학생이었던 겁니다. 고작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녀석이 담배를 피우는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다니요. 한 번도 아들에게서 담배 냄새는 맡아본 적이 없다 보니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호통을 치며 달려가 아들을 데려왔죠. 야, 이 녀석들, 뭐하는 짓거리야? 야, 윤종현, 너 일로 안 와? 저를 발견한 아들의 친구들은 놀란 듯 혼비백산 도망쳤고 그 자리에는 홀로 아들만 남았죠. 아들은 다소 당황한 것 같아 보였지만 또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입을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그동안 아들을 기다려주겠다고 한 것은 학생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그거야말로 늘 걱정하고 염려하던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당분간 아들의 학원을 끊고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하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아예 새로운 곳으로 가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사하기로 한 것이죠. 사실 처음 재혼할 때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그때는 사정이 여의치 않았거든요. 어쩌다 보니 시기를 놓쳐 여러 해를 그대로 살게 되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집을 보러 다녔죠. 그렇게 괜찮은 동네에 집을 보고 돌아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글쎄 아들이 갑자기 끼어들며 말문을 연 게 아니겠어요. 구조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애들 학교가 가까우니까 그만하면 딱 좋죠. 그래도 나는 좀 방이 더 넓게 빠진 곳이 좋거든. 내일 한 번 더 보러 가야 하나 싶은데 이왕 이사 가는 거 2번 옮길 일 없게 마음에 딱 들면 좋고. 이사요? 종현아. 이사하려고 해. 좀 더 넓은 집이 어떨까 싶어서. 종현이 너 학원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고. 안 돼요. 왜? 그냥 안 돼요. 나는 이사 안 가요. 왜? 그 녀석들이랑 계속 어울려야 하는데 전학 가야 한다니 싫다는 거야? 나는 그것 때문에 결정한 거야. 걔네들 나쁜 애들 아니에요. 그냥 저 도와주려던 애들이라고요. 나쁜 애들이 아니라 새파랗게 어린 것이 담배를 피우고 다녀? 그건 그래도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나쁜 짓 하고 다닌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무튼 이 문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한테 새로운 환경이 더 맞을 것 같다. 진작 옮겼어 했을지도 몰라. 안 된다고요. 이사 가기 싫다는데 왜 아빠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얼마나 악다구니를 쓰고 싫다고 하는지 저도 안 해도 깜짝 놀라 도리어 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죠.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흥분해서 소리를 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윤종현, 너 미쳤어? 어디서 큰 소리야? 아, 진짜. 왜 맨날 아빠 마음대로 해요? 새엄마 필요 없다는데 새엄마 데려오고 이사 가기 싫다는데 이사도 가요. 왜 맨날 아빠 마음대로 하냐고요? 너 이 자식이? 너 말 다 했어? 너 지금 아줌마도 있는 자리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여보, 그만해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당신도 가만히 있어. 당신이 매번 감싸고 이해해 주려고만 하니까 저 녀석이 지금까지 저 모양인 거잖아. 그래 말 잘했다. 아빠가 그 문제에 대해선 미안하다 충분히 사과했고 이해를 구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또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야? 사과만 하면 다예요? 사과하면 다 없단 일이 돼요? 저는 맨날 이해만 해야 돼요? 아빠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해만 해야 하냐고요? 뭐?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제가 여기 떠나기 싫다는데 제 의견을 왜 존중해주지 않으세요? 왜 다 무시하세요? 왜요? 그래 종현아, 우리가 너무 섣불리 결정했어. 네가 이렇게 싫어할 줄 알았으면. 그만해 당신. 너는 뭘 그렇게 이해만 했냐? 아빠랑 아줌마가 지난 5년 동안
널 얼마나 기다려줬어. 입 꼭 닫고 속 터질 때까지 아무 말 안 하는 너를 그냥 무작정 기다린 시간이 횟수로 5년이야. 그 5년을 그저 기다려주고 이해해줬다는 생각은 안 들어? 저는 기어이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고 옆에 있던 효자 손을 들어 애 허벅지를 내려치고야 말았습니다. 둘째는 거실에서 놀라 얼어붙어섰고 아내는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저를 막으려 안간힘을 썼지요. 하지만 이미 저도 흥분해버린 상황이라 멈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럽게도 속상한 마음, 야속한 마음, 미안한 마음, 죄책감, 자괴감 그런 것들이 한데 뭉쳐 애꿎은 아들에게 향한 것이었어요. 내가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부르게 종용했어? 우진이랑 좀 놀아달라고 하기로 했어. 대체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배려해준 거 말고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어? 이사 가면 못 만난다고요. 뭐? 이사 가면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어떻게 만나냐고요. 속수무책으로 매질을 당하던 아들이 악다구리를 쓰며 하는 말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뇨. 여기서도 3시간은 떨어져 사는 도시에 사는 그분들이 왜 나옵니까? 전처가 죽고 나서 한동안 연락하긴 했지만 재혼 사실을 밝히면서부터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젠 처가 식구들과 전처의 일로 연락하기엔 힘든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잠시간 잊고 지내던 장인어른 장모님 이야기가 나온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라니? 똑바로 말해. 앞동에 사신단 말이에요. 나 만나러 여기까지 이사 오셨는데 근데 내가 이사 가버리면 두 분은 저를 어떻게 만나요? 왜 할아버지가 앞동으로 이사를 왔다고? 아들의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당신들에게 유일한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 고향도 버리고 온 재산을 모아 같은 아파트, 가장 작은 평수로 이사 오신 것이었어요. 숨 넘어가게 우느라 정신없는 아들을 두고 어렵사리 연락을 드렸더니 먼저 사과부터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네 융서방. 내가 애한테는 말하지 말랬어. 새 출발하는 자네한테 심만 되는 것 같고 괜히 말했다가 이사라도 가면 어쩌나 싶어서. 아버님, 그래도 말씀은 해주셨어야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럼 그동안 계속 종현이 만나신 거였어요? 혹시 종현이한테 게임기랑 휴대전화 사주신 것도 아버님이세요? 난 그저 애가 좋아할 줄만 알고 사줬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 아빠가 의심하니까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길래 그만뒀지. 미안하네 정말. 아내가 아들을 방에 데려가 진정시키는 사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제 집으로 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싶으시다기에 그 밤에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5학년 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사와서 학교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셨다고 해요. 제가 아내를 잃고 아들이 엄마를 잃었던 것처럼 두 분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었던 것인데 제가 그 두 분을 배려하지 못해 생긴 문제였습니다. 가끔 찾아뵙겠다 그런 이야기만 했어도 그 어르신들께서 자기 터전을 버리고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행여나 재혼한 사위 가정에 누가 될까 아이를 몰래 만나야만 했던 두 분의 심정이 느껴져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우리 송현이 똑 닮은 종현이 얼굴 보면 그래도 송현이 먼저 보는 그리움이라도 달래질까 싶어서 부모 욕심에 이런 짓을 벌였어. 너무 미안하네. 그냥 우리는 가끔 종현이 만나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냥 그러고 싶었던 거야.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기꺼이 보냈을 거예요. 알지. 그래도 집에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장모님은 함께 있던 아내의 눈치를 살폈고 번에는 바로 장모님께 다가가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어르신, 따님 일은 그 심정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따님 생각에 종현이 찾아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괜찮아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했을 텐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장모님은 그 말에 바로 눈물을 쏟으셨고 저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어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 사이 두 분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아내 잃은 마음, 엄마 잃은 마음, 그보다 더한 것이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겠죠. 거기다 저를 더 부끄럽게 했던 것은 아들이 학원을 빼먹었던 날은 전처의 생일날이었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간 것이었단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일도 따로 챙기셨고 아들 생일까지 나름대로 아들과 함께 죽은 전처와 시간을 보내셨던 거죠. 전처의 생일은커녕 재혼 후 아내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 기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저예요. 전처의 기일이면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연차를 써서 혼자 납골당에 찾아가 만나고 오곤 했어요.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각자 아내를 그리워하다 보니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럼 놀이터는 뭐예요? 놀이터? 놀이터에서 자주 시간 보내고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면서 뭘 찾던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종현아, 너가 말해봐. 이제 다 솔직하게 털어놔도 되잖아. 제 목소리가 다소 누그러졌다고 생각했는지 우물쭈물하던 아들이 갑자기 방에 들어가 뭔가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가지고 나와 보여준 것은 2개의 작은 상어 장난감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상어 캐릭터 장난감이었죠. 이게 뭐야? 어렸을 때 엄마랑 보물찾기 할 때 숨겨둔 거예요. 보물찾기? 엄마랑 보물찾기 자주 했는데 그때 엄마가 숨겨뒀다 못 찾은 거 우연히 찾은 거요. 그런 게 있었어? 아빠 상어랑 아기 상어까지는 다 찾았는데 아직 엄마 상어를 못 찾아서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도와주라고 해서 같이 찾으러 다닌 거였어요. 아들 눈에서 다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지요. 아니 그런 건 솔직하게 좀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혼을 낼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지 말라고 다그칠 일도 아닌데요. 아니 종현아, 그러면 말을 했어야지. 그게 뭐라고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었어. 그게 말을 했으면 아빠도 아줌마도 같이 찾아줬겠지. 왜 말을 안 해 말을. 아줌마가 뭐? 아줌마가 슬프게 생각할까 봐요. 어? 아줌마는 저를 진짜 아들인 우진이보다 더 챙겨주고 아빠가 뭐라고 할 때도 맨날 내 편도 들어주고 저한테 진짜 잘해주시는데 제가 엄마가 남긴 물건 찾으러 다니는 거 알면 그러면 슬퍼할까 봐 그랬어요. 종현아. 저는 그날 여러 번 아들에게 한 방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그 작은 몸 안에 대체 누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애는 애답게 커야지 어른도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고생하냐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생각하고 새엄마 생각하느라 입 꼭 닫고 살면서 까맣게 타들어갔을 아들 마음을 생각하니 답답하기도 답답하지만 미안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괜찮은 아빠였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들이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아빠였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요. 비로소 5년 만에 모든 의혹이 풀렸고 우리 가족은 웃으며 서로를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이사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 언제든 보고 싶으면 데리고 가서 만나든 와서 만나든 자유롭게 오가시라고 했죠. 지금도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편할 텐데 싶어 아내를 빼고 만날까도 했는데 아내의 부모님, 그러니까 지금의 제 처가댁이 너무 멀다 보니 자주 뵙기 힘든 거거든요. 아내는 두 분이 좋으신 분이라며 많이 부족하겠지만 할 수 있다면 자기가 두 분에게 딸 자리를 반이라도 채워드리고 싶다더라고요. 여전히 전처 생각이 많이 나고 늘 그리워 낙골당 찾아갈 때마다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와요. 지금의 아내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다고 하잖아요. 전처와 했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던 애틋하고 설레는 사랑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의 아내를 존경과 감사의 형태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아내가 아니었다면 아들과의 거리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졌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다 함께 외식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놀이터 주변과 아파트 단지를 돌아가며 엄마 상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숲을 속에 기어들어가 있던 둘째가 소리치는 거예요. 찾았다! 형아! 찾았어! 정말로? 어디 봐. 오, 정말이다. 엄마 상어다. 둘째의 손에는 흙 속에 파묻혔던 엄마 상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감격에 겨워 자리에서 방방 뛰며 좋아했고 둘째가 뿌듯한 표정으로 칭찬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들의 책상에는 그렇게 아빠 상어, 엄마 상어, 아기 상어가 다 모이게 됐어요. 아들의 표정이 많이 편해졌고 이제는 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둘째가 엄마 상어를 찾아준 덕분인지 둘째를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애한테 부담 주지 말라는 아내의 말에 한 번도 둘째랑 놀아줘라, 숙제 좀 도와줘라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제발로 동생을 찾아 간식도 주고 자기가 아끼던 장난감도 양보하는 겁니다. 저희는 비로소 먼 길을 돌아 우애를 풀고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아내에게 엄마라고 부르진 않지만 저는 이제야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우스갯소리로 자기가 죽기 직전에 불러줘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저는 어쩐지 그날이 그다지 멀지 않은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아빠가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애를 키우면서 저도 아빠로 계속 성장하는 거였어요. 저에 비하면 아이를 낳을 때부터 엄마로 완성된 것 같은 아내가 대단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미완성 아빠의 서툰 방식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 아들들에게 노력하는 아빠로 보여주고 싶어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